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2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나 싶어 다시 눌렀죠.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였죠. 거실 안쪽에는 남자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뒤로 돌아서며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201호. 분명 우리 집이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나 봐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기 원래 저희 집인데요. 누구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분명 201호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맞았어요. 저는 3층 주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주인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할머니, 저 201호 박준호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 너 준호구나. 어휴, 몰랐니? 네 부모님 1년 전에 이사 갔어. 이사요? 어디로요? 글쎄, 나도 자세히 몰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전화 좀 빌려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저는 할머니 집에서 핸드폰을 빌렸어요.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대신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하고 눌렀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됐어요. 안 되니? 없는 번호래요. 아, 그러고 보니 네 엄마가 시내 사거리 로즈빌로 간다고 했던 것 같다. 거기 가봐.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로즈빌을 찾아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연락이 없었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로즈빌 앞에 도착했습니다. 몇 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1층부터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01호는 응답이 없었어요. 1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어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왔네요. 저는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자 뒤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얇은 속옷 한 장 입고요. 저를 보는 순간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이내 표정을 추스르더니 현관으로 나왔어요. 준호야, 밖에서 얘기하자. 유 앞에서 기다려. 엄마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라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먼저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를 내뱉으며 빌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뭐 같네. 잠시 뒤 엄마가 잠바를 걸치고 나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새끼 뭐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습니다. 물어보잖아. 저 새끼 누구냐고. 아빠랑 갈라섰어. 나 이제 여기 살아.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갈라섰다고? 그래서 저딴 애새끼랑 사는 거야? 저 새끼 나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신경 쓸 일 아니라고? 그렇지. 말도 안 하고 이사까지 가셨는데. 준호야, 이건 엄마 인생이야. 네가 뭐라고 할 문제 아니잖아. 누가 엄마 인생 살지 말래? 그냥 족같이 살지 말라고. 아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잘 살아. 저는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엄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엄마가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 연락처야. 목포에 있어. 거기 가서 아빠랑 살아. 이제 와서 걱정돼? 내가 알아서 해. 준호야. 알아서 한다고. 저는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돈은 있어? 있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어요. 제 잠바 주머니에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지폐 뭉치였어요. 저는 그걸 바로 꺼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아 그 돈을 쥐어줬어요. 필요 없어. 받아. 됐어. 저는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역 앞 여인숙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했어요. 좁고 눅눅한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이불에서 누린내가 났습니다. 천장에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연락처였어요. 낯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군대에서 말뚝이나 박을걸.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었어요.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인력사무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연기를 내뱉는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그 남자가 엄마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이 엄마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담배를 발로 비벼 껐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래, 엄마 인생인데 내가 뭐하러 관여해? 몇 걸음 걸었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남자가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달렸어요. 그 남자에게 달려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남자 얼굴에 박혔어요. 1번, 2번, 3번. 피가 튀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그만해! 엄마가 달려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숨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엄마 인생, 내가 진짜 관여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씨발 제대로 된 놈을 만나거나 내 눈에 띄지 말거나 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가 뒤로 기어갔습니다. 너 이 새끼 잘 들어.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손대면 그 대가리를 부셔버릴 테니까.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어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투덜거렸어요. 빨리 좀 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포요. 매표원이 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표를 받았어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먹에선 피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의 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목포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 공중전화를 찾았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기억 속 아버지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준호야. 전역했어.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래, 밥이나 먹자. 어디냐? 저는 터미널 앞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1시간 뒤에 보자고 했어요. 저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담배를 2대를 피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새어 있었어요. 낡은 점퍼가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 사줄게. 아버지가 앞장섰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소고기를 시켰어요. 넌 어떻게 사냐? 난 여기서 일용직 일한다. 항망 쪽에서. 그래. 지낼 곳은 있고 뭐 잘 곳 없을까 봐. 아버지가 거처가 제대로 없어서 당분간 같이 살긴 어렵겠다. 조금 기다려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같이 살 생각 없어. 저는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엄마랑은 이혼 안 했어. 근데 뭐 헤어진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씹히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계산할게. 저는 먼저 계산대로 갔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아버지 사는데 어디야? 내가 알아서 가. 아버지는 취해서 몸을 겨우 가누었습니다. 어디야? 걷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집은 쪽방촌 안에 있었어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평도 안 되어 보였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바닥에 눕혔어요. 아버지가 눕고 나니 방은 꽉 찼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른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지도 못했어요. 미안해, 아들. 아버지는 그 말만 되풀이하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주인이 길을 막았습니다. 월세 3개월이나 밀렸어. 돈 안 낼 거면 짐 빼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군대에서 모은 돈이 나왔습니다. 전부 꺼내 주인 손에 쥐어줬어요. 밀린 월세요. 주인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왔어요. 터미널로 돌아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울행 막차표를 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터미널 벤치에서 나를 세웠어요.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이 되자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 아저씨가 저를 훑어봤어요. 숙식 제공 철거 현장 있는데 할래? 할게요. 저는 그날 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낡은 건물을 부수는 일이었어요. 먼지와 소음 속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십장이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었습니다. 야, 군대 간 나온 티 줄줄 나네. 너 힘 좀 쓸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십장은 저를 유독 힘든 곳에 배치했습니다. 무거운 폐자재 운반이었어요. 성면 철거 뒤처리도 제 몫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새참 먹으러 갈 때도 저만 남았어요. 야, 너 이것 좀 치우고 와.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만을 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숙소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십장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밤마다 십장은 술을 마셨습니다. 야, 라면 좀 끓여와. 저는 일어나 라면을 끓였어요. 담배 떨어졌네. 사와. 저는 밤길을 걸어 담배를 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고함이 터졌어요. 이 새끼가 군대를 헛다녔나? 빨리 못해! 털 떨어진 새끼.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재를 나르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뒤통수에 충격이 왔어요. 십장이 때린 거였습니다. 야, 너 논땡이 피냐?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돌아섰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십장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한 대만 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대로 있다간 사고 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십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둘게요. 뭐? 이 새끼가 얼마나 했다고 그만을 둬? 십장이 뭐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인력사무소에서 그동안 번 돈을 받았습니다. 많진 않았어요. 짐을 챙겨 숙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을 돌아다니며 싼 방을 찾았어요. 발품을 팔아도 제 주머니 사정에 맞는 곳은 없었습니다. 허름한 복덕방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 저는 가진 돈을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힘들어. 근데 하나가 있긴 해. 반지하인데. 할아버지를 따라 골목을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계단 끝에 낡은 다세대 건물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반지 앞방은 눅눅했어요. 천장이 낮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3층에 살아. 인사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첫눈에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이 진했습니다.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어딘가 야릇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어머, 새 세입자야? 어서 와. 목소리가 달콤하게 늘어졌어요. 저는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집을 나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보다 싼 데 없어. 계약할 거야, 말 거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이었어요. 아줌마가 반지하러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있어? 없습니다. 어머, 그래? 그럼 이사 축하 겸 저녁 먹으러 올라와. 내가 밥 해줄게.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어요. 막걸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자리를 권했어요. 그런데 복장이 달랐습니다. 얇은 옷이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속옷을 입지 않은 것 같았죠.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제 피가 끓어올랐어요. 아줌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고기를 집어 제 입에 넣어줬어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많이 먹어. 아줌마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저기,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사장님? 오래전에 죽었어. 나 과부야. 아줌마가 저를 빤히 봤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임자 없는 과부. 아줌마 손이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배불러서요. 들어가 볼게요. 식사 감사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자꾸만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 건물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주인 아줌마는 3층에 살았습니다. 2층에는 젊은 여자들이 여럿 살고 있었어요.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낮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죠.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들이 나왔어요.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도로에서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나왔어요. 달동네 꼭대기 같은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도로가에 봉고차 한 대가 섰어요. 여자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에 울렸어요. 여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한참 남아 있었죠. 여자들이 봉고차에 올라타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술집 일을 하는구나.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방에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조용했어요. 밤이 되면 달라졌죠. 뭐 같은 세상! 아이, 다 죽어버릴 거야! 밤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벽을 쿵쿵 치는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층에는 고시생이 살았어요. 공부한다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요. 옆방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면 고시생이 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시끄러워요. 나 공부해야 한다고. 뭐? 이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둘이 복도에서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욕설이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3층 주인 아줌마의 눈빛, 밤마다 사라지는 여자들, 이유 없이 소리 지르는 옆방 아저씨, 신경질적인 고시생, 모든 게 어긋나 있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밤에는 소음에 시달렸어요.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집 계단 밑에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허름했지만 술값이 쌌죠. 퇴근 후 가끔 그곳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천막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시생이었습니다. 1층에 사는 그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반지하 사는 분이시죠? 저 합석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상관없었습니다. 고시생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주를 시키더니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입이 열렸어요. 저 있잖아요. 사실 집이 좀 돼요. 네? 재벌까진 아닌데 뭐 꽤 있어요. 근데 부모 도움 안 받으려고 여기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수성가 정신 있잖아요, 그거. 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왜 이런 곳에서 사나요? 말이 안 됐어요. 고시생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윗집 여자들이요. 술집 여자들 있잖아요. 걔네 밤마다 나가는 거 봤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네가 너무 야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막 웃고 그러는데 진짜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을 못 하겠다니까. 고시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뭔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너무 야시시해서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슬쩍 고시생을 살폈습니다. 이 남자는 허언증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고시생은 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안주도 집어먹었어요. 접시가 하나씩 비워졌습니다. 갑자기 고시생이 일어섰어요. 저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요. 먼저 가볼게요. 고시생이 천막을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봤어요. 빈 소주병이 4개였습니다. 빈 안주 접시도 수북했어요. 포장마차 아줌마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어요. 전부 제가 계산했습니다. 천막을 나와 계단을 올랐어요. 주머니가 가벼웠습니다. 이상한 놈들만 모여 사는 건물이었어요. 설 연휴였습니다. 공사장도 쉬었어요. 저는 반지하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건물이 조용했어요. 여자들도 어디론가 갔는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고시생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몸에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명절인데 혼자 뭐해? 올라와. 외로운 사람끼리 술 한잔해. 괜찮습니다. 저 좀 피곤해서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아줌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뿌리치기 전에 끌려갔습니다. 힘이 셌어요. 어쩔 수 없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주와 안주가 가득했습니다. 아줌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허벅지가 닿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그 향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전에 저는 혈기왕성한 20대 남자였습니다. 자, 한 잔 받아. 아줌마가 술을 따랐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 한 입 마셨어요. 아줌마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뭉클한 가슴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속옷을 안 입은 듯 했습니다. 저는 슬쩍 몸을 뺐어요. 아줌마가 따라왔습니다. 왜 자꾸 피해? 아줌마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왔어요.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저기 아주머니. 임자 없는 사람 왜 보기만 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지. 혹시 알아? 먹을 수 있는 감일지. 잘 익었는데. 아줌마가 저를 빤히 봤어요.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손이 제 허벅지를 훑었어요. 다른 손이 자기 옷 단추에 갔습니다.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덥지 않아? 나 더운데.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머릿속에 고뇌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저 아줌마를 엎어뜨려야 하나?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반지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뭐 같은... 내가 여기 빨리 뜬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와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은 계단이었어요. 옆방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오는 계단 중간이었어요. 몸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늦겨울이라 응달진 계단에는 눈얼음이 쌓여 있었어요. 얼어붙은 눈 위에서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아저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살살해! 허리! 아저씨가 허리를 잡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병원 가야 해요? 꺼져, 이 병신아. 됐어. 돈 없어. 허리 부러진 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낼게요. 가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 개통한 제 핸드폰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 대원들이 아저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올라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아저씨를 진찰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허리 삐끗한 거예요. 뭐 크게 다친 거 아닙니다. 약 먹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계산대에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주머니가 또 가벼워졌어요. 아저씨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를 방에 눕히고 제 방에 내려왔어요. 그날 밤 쿵쿵쿵 벽에서 소리가 났어요. 반지하 벽이 얇았습니다. 옆방 아저씨가 벽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야, 옆집! 나 좀 도와줘!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옆방으로 갔어요. 아저씨가 누운 채로 저를 봤습니다. 라면 좀 끓여줘. 허리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아, 그리고 나 화장실도. 저는 아저씨를 들어 화장실에 던지듯 놓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아저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물도 좀 떠다 줘. 물을 떠다 줬어요. 담배 있어? 나 한 개비만. 담배도 줬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벽을 치면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라면, 물, 담배, 화장실 이것저것 시켰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었어요.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줬습니다. 또 벽에서 쿵쿵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 옆방으로 갔어요. 아저씨가 반쯤 누운 채로 저를 봤습니다. 술 좀 사다 줘. 이제 돈 없어요. 에이, 있으면서. 아저씨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없어요. 병원비 내준다 생각하고 사줘, 응? 병원비랑 술이랑 같아요. 나한테는 약보다 술이 잘 들어. 아저씨가 계속 졸랐어요. 저는 체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드세요.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여기 족발 대짜 하나요. 네, 배달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족발까지 시키다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족발과 소주가 도착했어요. 저는 꾹 참고 아저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았어요. 술이 몇 잔 돌았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난 말이야, 원래 가족이 있었어. 아저씨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사고로 다 잃었어. 마누라도 애들도.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야. 아저씨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어린 놈은 몰라도 돼.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저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취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야, 네, 여기서 빨리 나가. 저는 멈칫했어요. 왜요?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빨리 나가, 이 새끼야. 이딴 곳에서 살다가 너도 여기 인간들처럼 쓰레기 될래? 아저씨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섭고 질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많아. 이런 데 살지 마. 넌 아직 기회가 많잖아. 그러니까 빨리 꺼져. 마지막 말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돈 벌면 나갈 거예요. 더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저는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아저씨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아저씨가 취해 잠들었습니다. 저는 대충 정리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아저씨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빨리 나가라. 무슨 뜻일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어보니 2층에 사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동생,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여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뒤에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전등이 나갔는데 우리가 키가 안 돼서 갈아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들 방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화장대에 화장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속옷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눈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위에 올라가 전등을 갈았습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며 갈아줬어요. 어머, 고마워. 근데 화장실 좌변기도 좀 봐줄 수 있어? 물이 안 차.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봤어요. 물탱크 안쪽 고무 고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거였어요. 저는 손을 넣어 고리를 조절했습니다. 물이 제대로 찼어요. 여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다 할 줄 아네. 우리 동생 진짜 귀엽다. 이름이 뭐야? 우리 누나 동생 할까? 여자 하나가 제 엉덩이를 팡팡 쳤어요. 다른 여자가 볼을 꼬집었습니다. 어머, 얼굴 봐. 빨개졌어. 귀여워 죽겠네. 저는 불쾌했어요. 저를 장난감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어요. 향 냄새 나는 여자들이 가까이 오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 저는 20대 초반 남자였어요. 저는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그때 구석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랐어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했어요. 웃지도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 여자에게 눈길이 갔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혼자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동생, 왜 그래? 서영이 예쁘지? 반했어?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아니요. 저 이만 갈게요. 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서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 후 집 계단 및 포장마차로 갔어요. 천막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어요. 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못 본 척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를 시켰어요. 잔을 따라 마시며 슬쩍 여자 쪽을 훔쳐봤습니다. 여자는 혼자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 어려 보였어요.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해? 그냥 이리 와서 앉아. 여자가 손짓했어요. 저는 머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자 옆자리로 갔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자가 제 잔에 술을 따랐어요. 반지하 사는 동생이지? 전등 갈아주네. 네. 고마웠어. 여자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는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한참 술을 마셨어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마셨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볼이 붉어졌어요. 취기가 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왜 술찜 일해요? 여자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일도 많잖아요. 여자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빚이 많아서. 빚이요? 아버지 빚. 그것 때문에 일 시작했어. 여자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여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술맛 떨어지게. 여자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천막을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빈 소주병 2개와 안주 접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또 내가 계산이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포장마차 아줌마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얼마 안 남은 돈을 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고차가 도로에 섰어요. 2층 여자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봉고차가 떠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저는 슬쩍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창문이 확 열렸어요. 뭐야? 도둑이냐? 변태야? 왜 훔쳐봐? 그 여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아, 그냥 오늘은 일 왜 안 가나 싶어서. 몸살 나서 쉬어. 왜? 그것도 네가 신경 쓸 일이야?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저는 머쓱하게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근처 죽집으로 갔습니다. 전복죽을 포장해서 돌아왔어요. 2층 여자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더니 죽 봉지를 봤어요. 뭐야 이거? 아프다니까 죽 사왔어요. 여자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혼자 먹는 밥은 싫어.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인 거실을 지나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죽을 덜어 같이 먹었어요. 여자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하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만히 여자를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여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제 물어보려던 게 뭐였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걸 왜 물어? 네가 갚아주게?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저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갚아주면 이 일 안 할 거예요? 여자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저를 빤히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무언가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 좋아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그럼 왜 내 빚을 네가 갚아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땀이 났어요. 여자가 웃었어요. 낮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어린 게 귀엽네. 여자가 몸을 기울였어요.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끌리듯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여자를 알았습니다. 여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여자의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일을 마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나른했어요.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옆방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야, 왜요? 내일 집에 들어오지 마.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밖에서 하루 자고 와. 아저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지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개새끼가 묻지 말랬잖아. 그냥 내 말 들어. 나도 존나 입장 난감해지는 거 각오하고 말하는 거니까. 알았냐? 아저씨가 돌아섰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취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술 먹고 헛소리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문을 닫고 누웠어요. 그런데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3층 높이 비계 위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기울었습니다. 순간 잡을 곳이 없었어요. 아이씨,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에 병원비 생각만 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었어요. 다리가 깁스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서영이 생각이 났어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2층 여자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갔어요.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곧장 서영이 방으로 갔어요. 비어 있었죠. 다른 여자들 방도 봤어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인 아줌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 다리가 왜 이래? 어쩐 일이야? 2층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아, 걔네. 이사 갔어. 아줌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이사요? 언제요? 며칠 전에.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연락처도 없었어요.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옆방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눌렀어요.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방 아저씨를 찾아다녔어요. 계단 밑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아줌마가 안주를 다듬고 있었어요. 자, 아줌마, 여기 자주 오는 그 앞니 없는 아저씨 어디 갔는지 알아요? 그 아저씨? 글쎄, 요즘 안 오네. 일하는데 가보지 그래? 어디서 일하는데요? 시내 땡땡이 있어. 거기서 일해. 사채업자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그래서 뭘 하는지 말 안 했구나 싶었어요. 목발을 짚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땡땡 일수를 찾았어요. 낡은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남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이 새끼가 너 왜 여기를 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 아저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미친놈아, 여긴 왜 와?
아저씨 찾으러요. 갑자기 이사 가셨길래. 아저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야, 너 지금 그 집에서 온 거야? 네. 이런 미친 새끼가? 너 내 경고 듣고 나간 거 아니었어? 왜 또 거기를 쳐가?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 저 사고가 나서요. 병원에 일주일 있었어요. 병원? 네, 공사장에서 떨어졌어요.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깊은 숨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행이네. 네? 다행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 부러진 게 무슨 다행이에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2층 여자들도 다 사라졌어요. 아저씨도 갑자기 이사가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저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말 못해. 조용한 데 가자. 아저씨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따라갔어요. 골목을 돌아 인적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멈춰섰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거 들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 말해주세요. 아저씨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용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집 주인 아줌마 있잖아. 네, 그년이 보통 년이 아니야.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빚진 여자들 데려다가 술집에서 일을 시켜 돈을 갚을 때까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팔아넘겨 다른 데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팔아넘긴다고요? 어디로요? 사창가, 그런 곳.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도 사채업하면서 알게 됐어. 그년이 우리 쪽에서 돈 빌려간 년들 데려가거든. 빚 대신 몸으로 갚게 한다고. 아저씨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어요. 근데 문제는 너야. 저요? 그 주임집 년이 이번에 너도 잡아서 같이 넘기려고 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왜요? 나야 모르지. 너 뭐 그 집 주인한테 잘못한 거 있냐? 그건 어쨌거나 나도 우연히 들었어. 그년이 전화 통화하는 거. 반지하 젊은 새끼도 같이 넘기면 값 좀 더 쳐주겠냐고. 젊고 힘쓸 줄 아는 놈이라고. 그게 날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소름이 돋았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야. 다음 날 데려가기로 했었거든.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자들 구해야 해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어설픈 정의감에 끼어들지 마. 괜히 험한 꼴 봐. 안 돼요. 꼭 구해야 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영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가웠던 손, 희미하게 웃던 입술.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걔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미쳤어? 너 경찰에 신고하면 너 같은 놈 반나절이면 칼 맞아, 알아? 난 모르는 일이야. 난 엮이기 싫다. 목숨 하나야. 아저씨가 돌아서려 했어요. 저는 아저씨 팔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들 태우고 간 차 번호 알아요? 아저씨가 멈췄어요. 젊은 놈이 목숨 귀한 줄 모르네. 대체 왜 그래, 어? 걔들이 뭐라고. 걔들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네가 왜 나서서 그래? 제가 신경 써요.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아이씨, 족발값 더럽게 비싸네.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제 손바닥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경찰한테 내 얘기는 하지 마, 절대로. 네, 진짜야. 내 이름 나오면 나도 끝이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몸 조심해. 바로 다른 동네 가서 잠수 타. 알겠어? 네. 아저씨 눈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돌아섰어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적힌 번호를 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목발을 짚고 뛰다시피 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경찰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인신매매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 표정이 바뀌었어요. 저는 손바닥에 적힌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이 차가 여자들을 실어 날랐어요. 빚진 여자들 데려다가 술집에서 일 시키고 사창가로 팔아넘기는 놈들이에요. 경찰이 메모를 했어요. 주소는 여기예요. 건물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주인 아줌마 인상차기도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할게요. 빨리 해주세요. 여자들 위험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저번에 신고한 건 어떻게 됐어요? 조사 중입니다.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답답했습니다. 매일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조사 중이에요. 좀 기다리세요. 연락드린다니까요. 미온적인 태도였어요. 진심으로 수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폭발했어요. 민원실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팔려가고 있다고! 저 진정하세요. 진정? 너는 네 딸이 팔려가도 이럴 거냐? 민중의 지팡이 개 같은 소리네. 여자들이 지금 어디서 뭘 당하고 있는지 알아? 저는 소리쳤어요. 좋아, 이 개새끼들아. 나 언론사에 제보할 거야. 인신매매 신고했는데 경찰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너 어디 9시 뉴스 장식해봐. 내가 못할 것 같아? 경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잠깐만요. 경찰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계급이 높아 보였습니다.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제야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자분 맞으시죠? 피해자들 구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담요를 두른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2층 누나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 중에 서영이도 보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이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작은 손짓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웃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웃었어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말없이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주인 아줌마와 일당은 모두 잡혔어요.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떠났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을 악물고 일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네요. 저는 현재 작은 건설사를 차렸습니다. 사장이 됐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가끔 서영이 생각이 나요. 창밖에 달이 뜨는 밤이면 문득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제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없는 남자의 재미없는 첫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